저희 대학원 설명회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창의성과 문화기술을 연구하고 있는 박주용입니다. 문화기술이 과연 무엇인가? 문화의 의미는 다양하고 문화기술은 그런 다양한 문화의 의미에 맞는 기술인데요. 제가 문화기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는 최근에 조금 정리해서 신문에 기고를 했었는데 찾아보시면 조금 더 잘 알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이제 여기 사진은 좀 거시기하다는 얘기를 좀 들었지만 제가 저렇게 생겼으니까 뭐 생긴 게 거시기인 거 어쩔 수 없는 거죠. 저의 전공은 복잡계 물리학입니다. 복잡계란 작은 부품들이 모여서 만들어지면서 그 부품들 하나하나가 갖고 있지 않은 새로운 성질을 갖게 된 큰 것들을 말하는데, 한 가지 예는 이거를 들 수가 있어요. 왼쪽에 보면 이게 내연기관이죠. 여기 보면 나사랑 뭐 스프로켓 그리고 여러 가지 금속 부품들이 모이면서 만들어졌는데, 이 나사와 스프로켓들 그 하나하나는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부품에 불과하지만 그것들이 모이면서 오른쪽에 있는 이 바이크 같은 거 움직이게 하는 어떤 새로운 성질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면 저는 이거에 힘입어서 바람 맞으면서 이제 강원도에 가서 이런 그 대통령 별장 앞에 풍경을 구경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새로운 거를 할 수 있게 한다. 복잡계 과학은 세상을 이렇게 바라봅니다. 저의 요즘 관심은 사람한테 가 있습니다. 특히 사람만이 갖고 있는 창의성, 그리고 사람만이 갖고 있는 아름다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항상 궁금해하고 있는데, 물론 강아지도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느냐 라고 하면 제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죠. 저는 강아지랑 얘기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하지만 강아지가 사람만큼 아름다운 거를 많이 만들어내지 못하니까 사람의 창의성과 아름다움에 관심이 생기는 거예요. 창의성이 무엇이냐, 아름다움과 어떤 관련이냐라고 생각을 할 때, 여기 데이빗 봄이라는 물리학자 겸 철학자가 우리가 새겨 들어볼 만한 말씀을 좀 하셨어요. 이분은 어떤 식으로 얘기를 했냐면은, 그 어떤 창의성을 발휘한다, 창의적인 발견을 한다는 거는 이 복잡한 세상에서, 이 복잡한 세상 뒤에 숨어 있는 새로운 기본적인 질서를 발견하는 능력이라고 했고요. 이렇게 찾아낸 기본 질서는 보통 각각의 조화로움 그리고 전체를 하나로 묶는 전체성, 통일성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고, 거기에서 우리는 아름다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로 어떤 미술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생각하면 그 일리가 있는 말인 것 같아요. 한번 이 과정을 보죠. 이 과정은 우리가 실제로 세상을 보면서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이 복잡하게 있는 거를 나타내는 물리적 자극을 받고, 그걸 머릿속에서 어떤 생각을 하든지 아니면 뭐 생각을 안 해도 툭툭탁 그려내든지 어쨌든 여기에 나와 있는 우리의 질서를 발견해서 이거를 나타내는 이런 미술 작품을 만들죠. 이 미술 작품을 잘 보면 실제 꽃하고 똑같은 건 아니에요. 당연히 이런 꽃들이 이렇게 하얗게 줄이 가 있는 것들이 실제 세상에 있진 않지만, 이거는 사람들이 이런 물리적 자극을 해석한 표현된 꽃으로 나타내진 미술 작품이고, 이런 과정에서 이런 아름다운 거를 만들어내는 능력, 이런 해석하는 과정에서 인간의 창의성이 작용을 한다고 우리가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러한 창의성은 어디에서 왔는가가 항상 궁금해요. 사람은 어디에서 왔으며 우리는 어디에 있고 또 사람은 어디로 가는가라고 할 때. 그 한 가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만한, 좀 알아볼 만한 예는 1930년대에 그 뉴욕의 현대미술관에서 이런 서양 그림의 사조의 관계도를 그리고 전시한 거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 그림은 여러 가지 판화 중에 하나인데, 이 자체가 이제 여기서 어떤 걸 알 수 있냐면, 여기 오른쪽에 여기 큐비즘이라고 한 입체파 그림은 이걸 만든 사람이 좀 경험적으로 여기저기 좀 살펴보니까 그 전에 있었던 쇠라 같은 사람의 신인상주의 그림에서도 영향을 받았다. 그리고 다른 영향도 있었고 해서 만들었고요. 또 이쪽을 가보면 포비즘에서 우리 야수파라는 그림, 야수파 그림은 아까 같은 이제 아까와 같은 그 신인상주의도 있고 벤고의 그림 영향도 받고, 그 당시 유럽에서 인기가 있었던 일본의 판화에 영향을 받았다. 약간 원색도 많이 하고 사용하는 그런 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떤 새로운 게 만들어지는 거는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존재하던 거에 영향을 받는다라는 그런 얘기를 이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입체파의 대표적인 화가인 피카소 같은 경우는 자기가 이런 식으로 요거는 이거는 아마 아시는 분들은 되게 유명한 피카소의 추상적인 소의 그림이죠. 여기 보면 실제 소하고 닮진 않았지만 그 소에게 우리가 소라고 알 수 있는 모든 요소가 갖고 있는 거, 뿔이 있고 다리가 있고 꼬리가 있고 하는 건데, 이런 추상화의 과정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왼쪽 위부터 아주 사실적인 그 소의 그림으로부터 자기가 조금씩 과정을 거쳐 나가면서 이런 게 만들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새로운 것, 이렇게 새롭고 우리가 아름답다라고 하는 그림들은 그 전에 여기에 영감을 주고 영향을 주는 그전 작품도 있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피카소는 저런 식으로 그림에서 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아이디어를 많이 받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입자파 그림 하면 우리가 얼굴의 앞과 옆을 동시에 보여주는 게 대표적인 거잖아요. 그거를 할 때 이런 과학적으로 이런 걸 어떻게 표현을 하는가, 사람들이 이런 것에 관심이 많았고, 아인슈타인의 스승이 썼던 책을 자기가 읽으면서 그 아이디어 얻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새로운 거를 과거로부터 그 아이디어를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많이 하는 훌륭한 사람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런 배경에서 우리가 문화예술대학에서 하는 일은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는 아까처럼 새로운 것을 만들려면 과거를 알아야 된다, 또는 새로운 것은 과거에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진다라는 그 창의성의 기원 중에 하나를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이거를 이런 식으로 모델로 표현을 했어요. 여기를 보면 창작 작품, 이게 뭐 그림이 됐든 뭐 책이 됐든 뭐가 됐든, 그림이 됐든 책이 됐든 음악이 됐든, 그걸 잘 보면 나보다 먼저 만들어졌던 거나 유사성이 반드시 있죠. 그래서 뭐 이런 파란 요소들은 여기 있었고, 그러면 과거에 있던 작품들로부터 내가 얼마나 영향을 받았는지 이런 관계도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보고서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자, 그러면 내가 새로운 거를 여기 만들었을 때는 과거에서 받아온 것도 있고 내가 새로 만든 것도 존재를 하잖아요. 그러면 과거에서 내가 얼마나 받아왔는가, 그리고 과거에서 받아온 거 말고 내가 얼마나 새 걸 만들었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내 작품이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새롭다고 느낄 것인가 라고 하는 거를 계산을 해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과거에 있던 것만 그대로 따라했으면 이건 되게 비슷하다, 이거는 참신하지 않다, 새롭지 않다라고 할 것이고, 과거하고 되게 다르다, 그럼 이 사람은 참신하다, 좀 새로운 게 만들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과정을 거쳐 가지고 이 작품 하나하나의 참신성, 창의성의 한 요소인 참신성을 계산을 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서양 음악의 악보를 골라가지고, 악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 어떤 음이 표시되고 그 다음 음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거니까, 이 각 악보에서 음에서 음으로 된 전이 되는 요 쌍들을 본 다음에 이게 과거에 있던 거를 얼마나 따라했는지 아니면 얼마나 새로운 걸 사용했는지를 계산을 해서 각 곡들, 그리고 그 곡들을 만든 작곡가들의 창의성을 수치화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나타내준 것 중에 하나는, 알 수 있던 건 하나는, 요거 이제 시간대별로 그 내 작품이 얼마나 그 이후의 작품들한테 영향을 많이 주었는지를 나타내는 그림인데, 뭐 여러분들이 아는 많은 이름들 있죠. 처음에 바로크 시대에는 뭐 J.S. 바흐나 핸델 같은 사람들이 제일 중요한 사람이었고, 이제 뒤로 갈수록 사람들 기록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실 좀 경쟁을 해요. 내가 더 영향력이 있다, 누가 영향력이 있다고 하는데, 여기서 볼만한 거는 이제 베토벤이 좀 놀라운데, 이제 베토벤은 이때부터 이때까지 살았고, 실제로 이 사람이 작곡을 하기 시작한 순간은 이제 물론 성인이 된 다음인데, 그때 이후에 작곡한 곡들이 그 이후에 수많은 작품들에게 영감을 줘요. 대단히 영향력이 있는 그런 작품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죽고 사후에도 100년, 올해가 사실 사후, 오늘가 탄생 250주년인가? 그렇죠? 1710년 되었으니까. 그래서 베토벤 행사들이 되게 많았는데, 이런 걸 보면서 베토벤이 여전히 사람들이 아끼고 좋아하는 이유가, 정말 베토벤은 대단히 영향력과 창의력이 높은 작곡가였다라는 걸 알 수가 있었고, 그리고 여기는 좀 안 나타나 있는데, 요거는 이제 1900년대 이전의 작곡가들의 영향력을 본 거고, 1900년대 뒤에 있는 사람들, 그때 이제 약간 현대 음악이 새로운 음악이 시작을 할 때 과연 그때는 누가 정말 새로운 걸 많이 했는가 라는 연구에서 저희가 발견한 게, 그 라흐마니노프가 상당히 새로운 걸 많이 시도한 과감한 작곡가였다는 것도 밝혀냈는데, 그래서 뭐 이게 재밌잖아요. 그래서 라흐마니노프가 최고의 혁신 작곡가라는 뭐 이런 기자들이 말을 붙여줬어요. 저희는 이제 어떤 수치가 높다고 얘기하는데, 그쪽은 최고 혁신 작곡가라고 해서
인터뷰도 했었는데 이거를 보고 누가 아니 네 이름이 라흐마니노프냐라고 하더라고. 이것만 보면 제 얼굴을 보여주고 클래식 최고의 혁신 작곡가 라흐마니노프. 그래서 저희는 그냥 이제 창의성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인데 소셜 미디어는 이런 식으로 웃긴 얘기를 만들어내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콘텐츠를 또는 문화를 수학적으로 이해하는 게 중요한 까닭이 무엇이라는 질문도 되게 많이 받아요. 만약 뭐 음악을 듣는데도 컴퓨터와 수학과 물리학을 이용해야 되면 갑자기 재미가 없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거는 듣는 입장에서 어떻게 듣든 건 자기 마음이지만 사실 이제 콘텐츠를 만들고 배포를 하는 입장에서는 정보통신 기술 ICT 뭐 인공지능 포함해서 그러니까 없을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뭐 구글 아트 앤 컬처라는 프로그램을 보면 전시, 발견 및 검색, 그리고 창작까지 문화에 관련된 모든 거 만드는 것부터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찾아주는 것까지 모두 컴퓨터가 없이는 될 수 없는 세상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아까 같은 정량적인 연구가 계속 중요해지겠죠. 그래서 저희가 그런 걸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좀 더 질문이 있으시면 이 이메일로 그 질문을 보내주시면 제가 시간 나는 대로 답변을 해보겠습니다. 예, 오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